효과 없고 상처만 주는 훈육, 기질을 알면 바꿀 수 있다. 오늘 훈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그로잉맘의 이다랑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놀이치료하고 상담사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전문가이면서 현재는 육아 상담을 하는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을 아마 쉽다고 느끼시는 부모님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훈육을 하지만 매번 사실 소용이 없고 아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훈육을 하고 나면 나는 또 아이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훈육은 도대체 왜 소용이 없을까? 효과가 없을까? 사실 이 훈육은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훈육에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전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려고 했을 때 아이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라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지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육이 자꾸 실패하게 되는, 실패로 만드는 장애물이 뭘까?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야지만 훈육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세 가지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10살짜리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요. 이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훈육을 했었겠어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지, 또 내가 훈육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훈육을 하는 대상은 아이의 행동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훈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파악할 수 있을까? 아이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육아에서 이 기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 기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진짜 기질이 무엇이고 이 기질이 우리가 하고 있는 훈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기질을요, 심리학에서 찾아보면 그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타고난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약간 유전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격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네, 맞아. 이 기질은요, 사실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알기 전에 이 기질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잘 배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육아서나 인터넷에서 기질 혹은 기질 육아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쉬운 아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은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모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기질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내 아이를 파악하는 데는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는 까다로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되게 쉬운 아이 같지만 또 어떨 때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지요. 그러니까 이 유형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기질을 파악하면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해석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기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념을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기질은 유형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재료, 요인으로서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지금 아이가요, 태어날 때 자기만의 보따리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담아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보따리 안에는 다양한 레고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이것은요, 아이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 기질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거고 아이마다 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기질이라는 건요, 아이 안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 재료에 따라서 같은 자극이나 환경에 있어도 저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을요, 새로운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곳에 데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면 모든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어떤 아이들은 진짜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이것저것 만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나는 무서워, 엄마가 같이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자극이나 환경을 아이한테 주어도 아이 안에 있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즉 이 재료가 다 다르고 이 재료에 따라서 내가 환경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레고 블럭을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노나요? 처음에는 와 재밌다 하고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요. 엄마 이거 집이다?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강아지다? 이러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지요. 자, 기질과 성격도 같은 개념이에요. 기질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레고 블럭 하나하나의 재료이고요. 성격은 이 기질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최종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아이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만들까요? 즉, 성격 발달은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성격 발달은 사는 동안 내내 모든 생애 주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아이가 세 돌이 지난 직후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36개월 이후부터 자라나는 청소년 기간까지가 아이가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골자를 이루는 뼈대를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떤 환경들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이 양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재료를 통해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성격을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면 아이를 훈육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지 아이가 더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육의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과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기질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질은 하나하나의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색깔의 기질 재료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단 여러 가지 기질 재료 중에서 어떤 것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는지라는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자료를 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여러 색깔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초록색과 빨간색 재료이지요.
반면에 조금 적게 가지고 있는 건 노란색 재료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이 안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특성이고 가장 적은 특성은 노란색의 특성이다 라고 색깔을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의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적게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나는 어떤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색깔을 적게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가지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재료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자극추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극추구는요, 쉽게 풀이하면 새로운 자극을 보면 달려드는 재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놀잇감이 있는 키즈 카페를 가면 와, 너무 신나!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만난 적 없었던 자극이나 환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만지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극추구 안에는요, 탐색적 흥분,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함이라는 특성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탐색적 흥분, 뭐예요?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면 아이의 행동이 부모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 부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또 2번째, 충동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하면 흔히 뭐 ADHD인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충동성은 아이가 느끼는 욕구를 행동으로 금방 옮기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생각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몸이 움직여서 저기로 가 있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동 에너지를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는 무절제인데요. 무절제는요, 한번 시작하면 너무 신이 나면 쉽게 멈추기가 어려운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동성이나 무절제 같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땀 냄새가 엄청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항상 열심히 움직이고 탐색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빨개져 있고 막 땀 냄새가 나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자극추구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자유분방함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자유분방함은 어떤 것들을 정해진 방법대로 계속 반복하면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서 가능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자꾸만 바꿔보고 싶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거 가면 미끄럼틀을 이렇게 정방향으로 타는 게 아니라 막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보드게임 할 때 게임의 법칙을 막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틀을 자꾸만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유분방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극추구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 특성을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일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반면에 이런 자극추구가 많은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이 느껴질까요? 너무 부산스럽다. 약간 너무 산만한 거 아니야? 저래가지고 학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을 안겨줄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이 특성 우리 아이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적게 가지고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자, 2번째 특성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는 특성인 위험회피, 파란색 재료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요, 뭔가 두려움, 불안,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위험회피는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하면 막 너무 신나고 알고 싶어, 이런 욕구가 드는 게 아니라 뭐지? 무서운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라는 철회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기불안입니다.
자, 얘기 불안은요,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걱정이나 불안이 굉장히 많은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기 불안이 많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예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 엄마, 만약에 아빠가 사고가 나면 어떡해?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런 지금 맥락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문득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 이러지만 나중에는 그만 좀 해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얘기 불안과는 조금 달라요. 아까 얘기 불안은 그냥 뜬금없이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라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가 처음 해본 거, 안 해본 거,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을 적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음 가는 장소를 데려가면 처음엔 잘 놀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적응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기가 언제 무서워했냐는 듯이 엄청 적응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줍음은 나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람한테 주로 수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해야지 이러면 아이들이요, 인사를 잘 못해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부끄러워 이런 감정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경직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잘 되지가 않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쉽게 지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쉽게 지침은요, 에너지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쉽게 지침이 높은 아이들은요, 또래 아이들과 똑같은 활동을 해도요,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 다 하는 대로 학교 끝나고 태권도 갔다가 미술학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친구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폭 지쳐버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짜증을 내고 떼를 쓰고 울고 이런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위험회피의 특성 4가지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실까요? 이 위험회피가 많은 아이들, 부모가 생각했을 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저래가지고 애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위험회피가 많은 친구들은요, 뭐든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러한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항상 새로운 자극을 만나야 되니까 조금 아이가 느리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성인으로 자랄수록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점,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노란색 재료예요. 이 특성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가지 측면의 민감함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에 대한 민감함이고 또 한 가지는 관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정에 대한 민감함은 어떠냐? 감수성이 높아요. 감수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극과 환경에 있어도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뭐야 지저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은 슬퍼, 뭔가 쓸쓸해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자극에 대해서 같은 감정의 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은 훨씬 더 무언가를 보면서 신나하고 또 슬퍼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서적 개방성,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남에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도도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에 대한 민감함이고요. 2번째 민감함은 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우선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 뭐 갖고 있으면은 갖다 주고. 왜냐?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이한테 너무 좋은 욕구의 충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의존이라는 건 뭐냐? 내가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지금 욕구나 다른 사람의 의도, 승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에 계속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의 특성이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피곤해요? 엄마 화났어요? 아빠 슬퍼요? 이렇게 부모의 감정 을 살피는 말 같은 걸 많이 하고요. 유치원 같은 데 돌아와서 오늘 뭐 어땠어?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이 화났어. 친구가 슬퍼 보였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특성인데요.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우리가 이제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사회적인 행동들, 친밀감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행동을 잘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강점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맞추려는 욕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거나 얻어내는 것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들이 계속 쌓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을 부모님들이 함께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성은요, 인내력입니다. 파고들며 몰두하는 특성이에요. 자, 아이들이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신이 나든 두렵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든 간에 어쨌든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될 때까지 반복하고 제일 잘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딴 거 하지 뭐, 하하 즐거웠어 그러면서 그냥 융통성 있게 다른 걸로 넘어가거나, 내가 좀 지거나 잘 안 돼도 그냥 별로 낙담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기질 재료인 인내력인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끈기라는 특성은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반복하는 특성을 우리가 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럭 같은 걸 뭐 쌓거나 퍼즐 같은 거 만들다가 잘 안 됐을 때 에잇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시도한다. 그러면 아이가 약간 끈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끈기 위에 성취지향이나 완벽주의 같은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취지향은요, 한 번 하면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지향이 높은 친구들은요, 자기가 지거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주의라는 특성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성취지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성취지향은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잘하거나 1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완벽주의는요,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가위질 잘하고 동그라미 잘 그리고 그림 잘 그렸지만 아이는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찢어버린다라든가 막 화를 낸다라든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 완벽주의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인내력이라는 특성은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갈망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특성이 왠지 많아야지만 아이가 공부도 되게 잘할 것 같고 뭔가를 막 해낼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강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인내력이라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성공하고 공부를 잘할까요? 반대로 이 특성이 별로 없으면 얘는 이제 공부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딱 봤는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는 특성들을 이제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는 뻔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할래.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요. 하다가 한번 잘못되면요,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왠지 잘할 것 같으니까 자꾸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성취 욕구를 잘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내가 나의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서 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자기보다 높은 과제들만 만나게 되니까 자꾸만 성취 욕구는 채워지지가 않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내력이라는 특성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떠한 특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단점을 채워주는 시도가 양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재료입니다. 마지막 재료는요, 초록색이에요. 우리가 감각 민감성이라고 부르고요. 오감각이 예민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오감각이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같은 자극이나 환경 안에 있어도요, 남보다 더 많은 자극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남들은 못 맡는 냄새를 나는 맡고, 남들은 별로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저 조명이나 빛이 신경에 거슬리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소리에 방해를 받아서 잘 되지가 않고, 남들은 그냥 거부감 없이 먹거나 만지는 것이 나는 끔찍하게도 싫고,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남보다 더 많은 양을 느낀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러면 정말 피곤하겠다, 편안한 상태가 되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실제로 이 감각 민감성이 높다라는 특성은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깬다라던가, 뭐 이유식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먹는다라든가, 뭔가 재료를 숨겨놔도 귀신같이 안다라든가, 뭐 옷이라던가 이런 거를 까탈스럽게 군다라던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고 까다롭게 구는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너무 피곤해,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감각 민감성이라는 건요, 또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진 강점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창의적인 작업, 예술적인 작업,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감각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남들이 못 보고 못 느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더 세밀하게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풍성한 감성들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아이 앞에서 좀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예민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내뱉게 되는 건데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없고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